압도적 재미 매불쇼. 이번에는 또 철학을 준비를 했는데요. 예, 머리 똑똑해지겠네요. 아, 이건 뭐 난 봐도 모르겠어. 내용이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이건 진짜 뭐 진짜 아예 한 마디도 못 알아듣겠는데. 예. 정치인과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주신다고. 재미는 있겠네요. 대한민국 최고의 철학 권위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철학. 저는 뭐 살면서 처음 뵙는 분인데요. 우리 작가가 또 이분의 열혈 팬이에요. 아, 그래요? 예. 광팬이랍니다. 네. 뭐 누군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분인데요. 박구용 교수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구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뭐 어떻게 제가 어떤 분으로 알면 될까요? 소개를 해야 될까요? 한번 해주세요. 네. 왜냐하면 야 누군데 그랬더니 아우 막 나를 혐오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분을 어떻게 모르냐고. 아, 유명하세요? 그래서 설명도 안 해주더라고요. 네. 저한테. 뭐 특별히 유명하진 않고요. 네. 예, 유명하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많죠. 팬덤이 좀 있어요? 팬덤이 있나? 팬덤이 있으시네. 팬덤이 있어요. 어쩐지 약간 여유가 있으시더라고. 아니 그 뭘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이래저래 제가 원래 전공을 세 가지를 했는데요. 네. 철학, 정치학, 사회학을 전공했습니다. 와, 많이 하셨네. 네, 철학, 이제 정치학, 사회, 정치, 철학, 또 법철학 이런 분야를 주로 연구 교육하는데요. 최근 한 10년 동안은 미학 들어보셨나요? 네, 미학. 미학. 네, 미학. 진중권 씨가 나온 미학과. 그쪽은 질이 다르죠. 다른. 석사들이 하는 거고. 그 석사. 팬덤이 있겠네. 말씀하시는 게 팬덤이 있겠어.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학 또는 예술 철학 이런 걸 연구 교육합니다. 와, 아니 뭐 다 그냥 도올의 꼬마다. 꼬마 도올 버전. 그런 것은 아니고 아니에요? 제가 전공하는 분야가 그럴 수밖에 없는 전공 그래요? 분야예요. 밑바탕은 철학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철학인데 예를 들면 철학 당신 어느 철학을 했어? 물어볼 때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어느 시대를 했냐고 먼저 물어봐야 되거든요. 어느 시대를 했냐? 고대냐, 또는 중세냐, 현대냐, 포스트 모던이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겠잖아요. 시대별로. 또 시대별로는 저는 현대를 했어요. 현대를 했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유럽 철학이냐 또는 대륙 철학이냐, 영미 철학이냐, 동양 철학이냐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저는 대륙 철학을 했어요. 대륙 철학 중에서도 독일 쪽을 했어요. 독일 쪽 철학. 독일 현대 철학을 했어요. 그다음에 영역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존재론, 인신론, 가치론. 어렵죠 일단. 아니 어렵습니다. 이 정도 따라갑니다. 저 4년제입니다. 저희가 대체적으로 철학이라는 게 뭘까? 철학하는 사람들 보면 머리 아프다 하잖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왜 철학이 뭐길래? 개념이 잘 안 잡히는 게 있어요 일단. 철학이란 말 자체를 서양에서 말한 철학이란 말을 우리말로 이제 뜻을 새겨서 철학을 한 것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가장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학문이란 말이에요. 학문이죠. 지식의 총괄 개념이란 말이죠. 철학이 그냥 학문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대학에 가보면 대부분 다 철학부예요. 다 철학 박사잖아요. 공학, 특히 공학이라든가 특수목적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문 분야는 다 철학 박사입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이게 철학 이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문은 철학에서 새로운 연구 영역에 대한 새로운 지식 체계를 갖추면 독립된 분과가 되죠. 그래서 옛날에 뭐 아리스토텔레스니 이런 사람들이 철학 다 미학도 가르치고 다 하는 그렇게 되는 거구나. 쉽게 말하면 고대 그리스에 경제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대 그리스의 경제학 없어, 철학이야. 경제학이 따로 독립분과는 아니지만 철학 내에 경제학이 있죠. 아리스토텔레스도 뛰어난 경제학자예요. 근데 그때는 경제학이란 건 생산과 소비가 완결된 단위를 연구하는 거란 말이죠. 말이 좀 어렵죠. 아니요, 이 정도 따라가요. 괜찮아요? 중간중간 무시하지 마요. 재호 씨 눈빛을 보니까 흔들리가 따라가요. 눈빛 좀 흔들렸나 본데. 흔들렸어요. 생산과 소비가 완결되는 단위가 고대에는 어디에서 생산과 소비를 완결했을까요? 지금은 예를 들면 애덤 스미스 그러면 국민경제학, 국가경제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국가 단위가 생산과 소비가 완결되는 단위예요. 그럼 그 이전에 어땠을 까 얘기죠. 가정. 그렇지. 잘 따라가고 있었네. 그렇지. 그래서 고대 경제학은 가정 경제학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전에는 가족이란 말은 없고 가계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은 원래 전통적으로 경제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제 알겠네. 자, 봐봐. 존재론적 철학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니까 존재, 물질, 화학. 맞죠? 그렇게 화학 가는 거죠? 가죠. 맞죠?
묘하게 설득력이. 맞잖아요. 네.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철학이라는 학문이 네. 다양한 지식 체계를 포괄적으로 연구하는데 그렇지. 거기서 독특한 연구 방법론과 독특한 연구 대상이 생겨나면 독립된 분과로 나가요. 이제 세분화되는 거지. 그러니까 남아있는 분야를 연구하다 보니까 철학이 조금 더 기초적인 걸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기초학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학문. 그래서 모든 학문의 방법론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법학을 할 때 법학을 하는 사람들은 법학에서 던지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법학은 학문으로서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법학자가 던지겠어 안 던지겠어요? 법학은 학문으로서 가능한가? 이것은 특별히 지식이 물어보는 게 아니고 사고 능력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저희한테요? 예. 와, 이거는 법학자는 다른 말 해볼게요. 사회학자는 사회학이 학문으로서 가능한가를 연구 대상으로 삼을까 안 삼을까요? 삼지. 삼았다가 삼았어요. 사회학자가 삼았어요. 삼았는데 사회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사회학자가 결론이 나왔어요? 그럼 사회학 못 하게 되잖아. 예, 못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질문 안 하죠, 그분들은. 법학자가 예를 들자면 물리학자는 물리학이 학문으로서 가능한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따져서 안 되면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둬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학문은 자기 학문의 경계선을 묻지 않아요. 그 경계가 그어지면 그 안에서 연구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 학문의 경계를 긋는 학문이 철학이에요. 모든 학문에. 그래요? 예, 그 영역에서 제가 그러니까 예술 분야, 미학 분야, 법 분야, 정치 분야, 사회 분야를 연구했다. 아무튼 자기가 최고라는 얘기야. 자기가 다 한다는 거야. 자기가 다 한다. 나 없이는 아무런 학문도 안 된다. 이 얘기를 이제 하시는 것 같고. 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인사하는 정도니까 흥미 유발 차원에서 몇 가지 툭툭 던져주세요. 일단 제가 쓴 책부터 소개 한번 하고. 결국은 장사꾼이네. 이거 참. 이 책은 자유의 폭력. 너무 말이 이상한데? 너무 좀 두껍죠 일단. 저기. 진짜 두꺼운데. 한 800페이지 돼요. 진짜. 몇 페이지요? 800페이지. 800. 와. 읽다 보면 절망의 오솔길을 할까? 와. 이건 읽으려고 사는 게 아니고 벽에로. 자유의 폭력. 이 제목부터가 난 뭔 말인지 모르겠어. 우리 대통령이 자유를 좋아하는데 늑대의 자유는 사슴에게 죽음일 수 있다. 늑대에게. 그렇죠. 맞는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얘기예요. 그걸 아주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정치 사회를 법을 횡단하면서 쓰여진 그림입니다. 누군가에게 자유는 누군가에게 엄청난 폭력이다. 그러니까 늑대에게 자유는 사슴에겐 폭력이다. 그거는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최욱 씨한테 물어볼게요. 최욱 씨는 늑대인 것 같아, 사슴인 것 같아요? 본인이 이 사회에서 늑대에게 자유면 늑대에게 자유는 사슴에겐 죽음일 수 있다. 사슴에게 폭력이 죽음이에요? 죽음일 수 있다. 저는 사슴을 도망가라고 호루라기를 불러주는 사람이죠. 좋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회에서 누구나 사슴이면서 동시에 늑대예요. 그래요? 우리 모두는 동일한 관계에서도 예를 들어서 최욱 씨와 두 분의 관계, MC 두 분의 관계가 늑대와 사슴일 수 있는데 언제든 역전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늑대와 사슴의 관계. 그러니까 늑대가 나쁜 것도 아니고 사슴이 선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늑대에게도 자유가 주어지는 만큼 사슴에게도 자유가 주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늑대에게만 자유를 주는 사회는 어떤 사회겠어요?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죠. 그렇죠. 죽음의 사회인 거죠. 죽음의 사회지. 우리가 그런 기로에 서 있다. 그 자유가 왜 폭력이 될 수 있는가? 지금 사회가 조금 그런 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걸 이제 경고하기 위해서 책을 쓰셨나군요. 그런데 현 정치라든가 현 정부와는 관련 없어요. 국내 정치는 모르는 분이야. 모르시는 분이야. 국내 정치 모르는 분이야. 철학적으로 한 말이에요. 철학적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 정부의 철학은 과연 무엇인가 그런 걸 고찰해보고 이런 거 사실 재밌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원하는 거는 그런 거 오늘 좀 안 되나요? 그 좀 시간이 필요해요, 사실. 왜냐하면 정부 현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라든가 또는 자유 지상주의거든요. 그분들은 자유 지상주의인데 그러면서 이제 공산 전체주의 이런 말 뿌리가 있거든요. 그 뿌리가 있고 정치학계 또는 정치계에서 그걸 숙성시켜온 어떤 집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그 전에 MBC에서 파헤치기도 했었는데 그것들에 이제 따져 들어가 보면 어떻게 이런 사상이라기보다는 어떤 이데올로기죠, 허위의식이죠. 이런 허위의식이 어떻게 정치에 깊숙이 스며들었느냐, 농산에 깊숙이 스며들어갔는가, 그리고 그 뿌리에는 어떤 이념들이 있는가, 어떤 갈래들이 있는가, 세계적으로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어떤 사회적 토양 위에서 이런 기이한 사상들이 싹트게 됐는가 이런 걸 공부할 수는 있죠. 근데 오늘은 그 시간 아니고. 그래.
듣고 싶은데. 야, 호기심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근데 뭐 오늘 안 하신다고 하니까 네. 이념과 사상이 스며들었다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네. 저 사람 아무 생각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생각이 없다 네. 또는 사상도 없다 그냥 막 하는 것 같다. 본능만 존재한다. 뭐 이런 이렇게 평가들이 말하시면 있어요. 너무 이제 일반인들은 그렇게 말씀해도 돼요. 네. 그런데 저처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건 게으른 거예요. 그건 게으른가. 와. 그렇죠. 연구자들은 끝까지 하고 들어야 돼. 모세혈관 속에 뭐가 흐르고 있는가 알아내야죠. 멋있다 그 말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이론가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네네. 그래야 이런 위험성으로부터 계속 짚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기준이. 그렇죠. 네. 근데 일반 사람들이 그거 뭘 하겠어요. 가끔 필요할 때 하면 되지.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뭐 어떤 얘기해 주실 거예요? 처음 만나는 길인데 요즘 정치 계절이잖아요. 정치 계절이에요.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무엇인가? 철학적으로.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질문부터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도덕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고 싶거든요. 정치와 도덕. 정치와 도덕. 네, 어떤 관계여야 될 것 같아요? 와, 정치와 도덕. 정치와 도덕. 특히 이제 막 요즘에 정치 이 계절이 왔잖아요. 총선. 그런 막 나오신 분들이 자기는 왜 나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의 뿌리를 한번 간단하게 철학적으로 고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정치 아닐까요? 도덕을 관리하는 건 정치 시스템이다. 어때요? 괜찮으세요? 괜찮았어요. 너도 하나 해. 그래, 하나 하세요. 너도 하나 평가 받아. 저는 정치가 선이 되려면 개인이 갖고 있는 도덕성도 선이어야 된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정치는 망가진다. 이게 좀 어렵나요? 표정 아니 본인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는 거야. 너도 몰라 너도. 어렵다. 너도 뭔 말인지 본인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뭔가 묘하게 양립할 수 없는 존재 같아요. 자, 정치와 그러면 도덕은. 아주 오랫동안 우리는 동양의 정치 사상은 도덕이 우위에 있었어요. 정치가 우위에 있었어요. 도덕. 공자님, 명자님. 도덕. 그렇죠. 도덕을 실현하는 것이 정치예요. 도덕을 실현하는 거. 도덕이 우위가 있고 정치는 그것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동서양의 가장 오래된 전통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공명의 전통이죠. 공자, 명자의 전통이죠. 그런데 서양에서는 그걸 플라톤주의라고 그래요. 플라톤주의. 플라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많이 들어봤어요. 플라톤 들어봤죠. 그런데 그러면 이 이론의 장점은 뭐냐면 도덕을 통해서 정치를 어느 정도 규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도덕이 정치는 여기서 더 이상 부족하면 안 돼. 마지노선을 정해줄 수 있겠잖아요. 도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도덕이 미니멀 리콰이어먼트, 최소 요건으로 정치를 규제한다면 정치가 타락하는 걸 막을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긍정적인 기능이 있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위험성이 뭐가 있을까요? 위험성. 정치가 도덕의 종속 변수로 변할 때, 다시 말하면 정치랑 그냥 도덕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어떤 위험성이 있을까요? 이것은 뭐 질문하면 대부분 이렇게 헤매더라고요. 내로남불. 그럴 수 있죠. 아니 내로남불하는 정치인은 큰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폭발적인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는데. 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무장한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떴다 쳐봐요. 완벽하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우리 예를 들자면 지도자야. 아버지가 그런 사람을 생각해봐요. 정치 지도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아버지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족들이 편안합니까? 숨 막히죠. 힘들죠. 그걸 공포사회라고 그래요. 그게 공포사회예요? 공포정치예요. 그게? 대표적인 역사적인 예가 로비스피에르의 공포정치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멸망하게 된 프랑스 혁명이 질곡으로 가게 된 계기예요. 그래요? 로비스피에르는 가장 인류 역사의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도덕적인 정치인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 작은 차이를 용서를 못해요. 작은 잘못을. 너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렇게. 그러니까 도덕이 정치 위에 있을 때 항상 공포 정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전체주의자들은 특성이 있어요. 사실은 자기 스스로 개인적 삶을 보면 도덕적이에요. 스스로는 다른 사람이 보기엔 부도덕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스스로는 그렇게 믿고 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히틀러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잡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본인 자신은 그렇지. 잡스러운 사람들이 본인 옆에 있는 거지. 이해했나요? 이해했어. 뭐 상상하지 말고요. 재훈 씨, 상상하지 말고. 본인은 그렇게 믿고 있다. 본인은 그렇게 믿고 있고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생활이 단조로워요.
생활이 단조로워. 복잡한 취미생활 이런 게 없어요.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잘못할 일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아주 단순하게 생활하고 청렴하게 깨끗하게 생활하기 때문에 단순성인 거지. 단순성의 특징은 뭐예요? 순수성이거든요. 그 순수성을 도덕성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정치를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죠. 그런데 나중에 어느 순간 주변의 더러운 것들에 의해서 더 강력한 포갑 정치를 하는 거예요. 약간 형 묘한데 형 굉장히 도덕적이고 네. 공부 네. 뭐 방송 공부 방송만 하는데 약간 사람 잘 안 만나죠. 전체주의도 있죠. 그렇죠. 네. 폭군 느낌도 좀 있거든요. 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네. 약간 묘하게.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네 엄마. 자식이. 네. 도덕적이 꼭 좋진 않네요. 그렇죠. 도덕이 정치 위에 올라갈 때. 도덕이 정치 위에 올라가면 위험한 거예요. 위험해. 그걸 극단적인 것으로 또 하나가 도편 추방제라는 게 있습니다. 예? 도편 추방제. 많이 들어봤는데. 처음 들어봤어요? 도편 추방제. 좀 상황이 안 좋네 여기. 어디 뭐 내보내요? 고대 그리스에서 오늘날만 데모크라시 민주주의를 최초로 제도적으로 안착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민주주의의 아버지. 네. 우리나라에서는 고대 그리스에서 전두환이라 그래 그때 이순자 씨가 민주주의 아버지. 이순자 씨가 한국 정치로 끌어들이지 말고. 아니 그분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레이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기원전 5세기경에 누구요? 클레이스테네스. 이거는 외우는 게 좋죠. 아니 알지 마세요. 몰라도 클레이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데모스라고 하는 게 데모스란 말을 사람들은 피플이라고 이해하고 있죠. 데모스 크라시 할 때 피플 그러면 피플. 그런데 데모스란 말이 데모스라면 처음 들어봐요? 아니요 많이 들어봤죠. 데모스가 데모크라시. 그러니까 데모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데모스가 집회. 눈치가 빠른데 틀려요 항상. 눈치를 때려 맞추는 게 눈치가 참 빨라. 내가 여기 살짝 비껴가. 살짝 비껴가. 여기 안 맞네. 집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광장. 5대 아니 틀렸어요. 원래 고대 그리스는 사부족 혈족 중심의 부족 체계였어요. 당연히 그랬겠잖아요. 그래서 부족의 대표들이 와서 토론하고 이런 거거든요. 이때는 데모크라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클레이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사부족 체계에서 지역 단위로 다시 묶어요. 개혁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역 자치를 처음으로 체계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 단위로 10개의 부족을 엮으면 거기에 그 부족별로 또 하나의 대표들을 만드는 마을이 있었을 거예요. 촌락. 그 마을을 가리켜서 데모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고대 그리스에서는 아크로폴리스 와서 토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예를 들면 플라톤이에요. 그럼 어디에 플라톤 할 때 오브 예를 들어서 용산. 그럼 용산이라는 데모스 출신의 플라톤이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성과 이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데모스의 대표인 플라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돼서 귀족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오브폰이 돼서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근데 원래 그 데모스가 통치의 중심에 쓴다고 그래서 데모크라시예요. 그러니까 지역 자치에 근간한 걸 민주주의로 하는 거예요. 그래요? 어렵죠? 그게 어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원상 그래요. 그런데 그 클레이스테네스가 만든 게 뭐냐면 이 참주정이란 말 아시죠? 참주적이요? 참주정. 정치 체계를 정치 철학이 전혀 공부 안 되셨구나. 참주정. 솔직히 모를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아니 알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짜요? 네, 참주정. 그 참주정 모르잖아 너네도. 왜 나만 아니 좀 어려운 것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나 처음 듣는데. 왕이 세상을 지배한 왕정이잖아요. 그죠? 네. 왕이 전체주자예요. 그럼 참주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전체주의자면 그걸 참주정이라고. 절대 전체주의적 군주가 되면 참주정이라고 그래요. 그 왕이 그 전체주의적이지 않으면 또 어떤 왕정이죠 그냥. 좋은 긍정적으로 본 거예요 왕정을. 왕정의 개념으로 부정적 왕정이 참주정이에요. 오케이. 네네. 전체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왕임을 참주정이라고 한다. 그 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참주가 왕이죠. 나쁜 왕이죠 말하자면. 나쁜 왕. 그러면 귀족정, 나쁜 귀족정이 뭐냐 이거죠. 귀족정? 나쁜 귀족정. 귀족들이 지배하는 게 귀족정이잖아요. 귀족정을 나쁘게 보지 않아요. 정치 철학 역사에서는. 그런데 나쁜 귀족이 지배한다. 그러면 뭐죠? 과두정. 예를 들어서 민주정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민주정이 나쁘게 되면 뭐죠? 중우정. 나쁜 군중이 지배하는 걸. 우매한 군중이 지배하는 걸. 이해했죠? 이제 알겠네. 그러니까 그 참주정을 막기 위해서 이 사람이 뭘 하냐면 이 데모스의 대표들이
그 도자기에 조각을 던져서 이 사람을 추방하자고 하면 추방하자는 사람이 다수가 나오면 추방되는 거예요. 그 탄핵이네. 그렇지. 탄핵죄예요. 근데 그 탄핵죄가 도덕주의에 기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공포 정치지. 그렇지. 국가 근간이 흔들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탄핵해도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좋은 게 아닌 거거든요. 좋은 게 아니야. 예. 한 명 앉혀놓고 또 그렇죠. 탄핵시켜. 또 한 명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근간이 흔들려. 그래서 탄핵이 어려운 게 맞아. 그렇죠.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 민주주의에서는 맞다는 거죠. 그렇죠. 네.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게 도덕 중심의 정치 체계가 갖는 위험성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할 수 있겠잖아요. 도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정치가 중요해. 도덕은 그렇게 정치적으로 성공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입장이 있겠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 걸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이 마키아벨리예요. 마키아벨리가 정치 우선주의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키아벨리의 이론에 따르면 기본적으로는 도덕적인 것은 정치에 끼어들어서는 안 돼. 정치는 뭐죠? 정치란 뭐죠, 근데? 이 정도는 넌 알잖아. 정치란 뭐죠? 뭐 공동의 이익을 실현시키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그렇게 배웠어요? 혹시? 뭐 협동조합에서 나왔냐? 이거 놀라운데? 모든 구성원들이 질서 있게 지내고 뭐 이런 게 1년에 정치란 다르게 다스리는 게 정치죠. 정치란 그런 게 아니고요. 정치란 한마디로 하면 권력을 내가 어떻게 하죠? 획득하고 유지하고 확산하고 행사하는 모든 행위예요. 자,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고 확산하고 확장하고 또 행사하는 행위. 행사하는 행위. 권력 노름이네 결국. 그렇죠. 권력 노름인데 맞네.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두 사람 이상 만나면 그 사이에서 권력이 생겨요. 생기죠. 그거는 맞아.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만나는 순간 그 두 사람 사이에서 권력이 생겨요. 맞아. 민증 까잖아. 할아버지들도 민증 깐다고. 맞잖아요. 이게. 그렇죠. 할아버지도 민증 까. 그러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모두 사람과 사이에 있는 권력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죠. 그 욕망이 있죠. 예. 누구나 있겠죠. 네. 이것은 삶으로서의 정치예요. 삶으로서의 정치. 그러니까 우리 모든 존재는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삶으로서 정치를 해요. 그런데 권력 획득의 과정이네요. 그렇죠. 두 사람 부부간에도 하잖아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끼리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같은 짝패끼리도 하잖아요. 친구끼리. 아무리 짝패라 해도 반드시 사이에서 권력투신이 있거든요. 있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 자체가 그래요. 단 그 사이에서 형성되는 권력을 특정인이 독점하려고 하는 순간 이걸 폭력이라고 말해요. 그 폭력이야. 이 사이에 있어 있는 권력을 약간 액체성으로 남겨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어 형성된 권력을 다시 말하면 너와 내가 사이에 있는 이것을 공동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현대의 좋은 정치죠. 아까 그래서 저런 말씀하신 거죠. 공동의 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게 정치다. 이렇게 이상화시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온 말인 거예요. 좋은 정치의 예시를 든 거죠. 이상주의자니까. 예시를 든 거야. 예시를. 우리는 정의를 물었는데 넌 예시를 들었어. 아주 무식한 놈이야. 네. 그러면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사람 사이에 그런데 이제 그럼 직업으로서 정치는 뭐냐겠죠. 직업으로서의 정치. 직업으로서 정치는 자 공적으로 형성된 재원이죠. 공적으로 형성된 재원, 즉 권력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사회에는 무수히 많은 공적 재원이 있잖아요. 엄청 많죠. 관료직도 있고 재산도 있잖아요. 예. 이 공적 재원을 획득, 유지, 확산, 행사하려고 하는 정치 행위가 직업으로서 정치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권력 노름, 공적인 재원을 권력을 그러니까 사적인 권력하고 공적인 권력의 차이만 있지. 차이가 있는 거구나. 모든 사람은 다 권력지향적이다. 맞죠. 이것을 니체가 조금 아주 쉬운 말에서 힘의 의지. 니체라는 철학자 들어보셨죠? 니체는 잘 알죠. 힘의 의지란 말 들어보셨어요? 힘의 의지. 힘의 의지? 의지.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힘에도 의지가 있다. 힘을 향한 의지가 있던 거지. 힘을 향한. 그럼 힘의 의지? 힘의 의. 힘의 의지. 넌 쉬운 표현 하면 힘을 향한 의지지. 에휴 답답하시네. 나는 최욱 씨의 그런 번역에 전적으로 동감해요. 힘을 향한 의지. 학문적인 것은 또 그 번역가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 약속이 또 있어요. 그래서 원어로 빌레 주마크트. 빌레 주마크트면은 그 힘의 의지가 맞네. 루트 파워. 루트 파워는 맞아. 맞죠.
그 말은 맞아 그러면. 예. 그럴 경우 자 그런데 이렇게 힘을 향한 의지로만 모든 걸 해석하면 도덕은 설 자리가 없잖아요. 없죠. 그럼 이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예요. 장점은 뭐냐면 그동안 정치를 억눌려 왔던 지배해 왔던 이념 체계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잖아요. 특정 이념 체계로부터.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단점은 뭐냐? 그냥 정글인 거예요. 잘못하면. 잘못하면. 그런 말 있잖아요. 아주 쉬운 말로 센 놈이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긴 놈이 센 놈이다. 이 논리예요. 한마디로. 그냥 정글이 된다. 정글이 된다. 그러니까 도덕과 정치의 관계는 따라서 정치가 도덕을 지배하거나 도덕이 정치를 지배하는 모든 것이 다 위험하다. 위험 요소는 있어. 양쪽 다 위험 요소 있어. 다만 정치는 그래서 가장 포괄적인 방식은 정치에는 도덕적인 관점, 실용적인 관점, 역사적 관점이 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에는 도덕적 관점도 필요하고 역사적 관점도 필요하고 하나 뭐였지? 실용이지. 그렇지. 실용적인 관점도 이익 관심이 있어야 된다. 자기의 권력을 키우려고 하는 이익 관심이 있어야 되죠. 누구나. 그게 없으면 정치가 안 되잖아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그건 말할 필요가 없어. 사적이든 공적이든 누구나. 그건 말할 필요 없어. 그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말하는 사람들은 그건 정치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글을 말하는 사람이. 그건 정글 말하는 사람이야. 지금 우리 정치는 다 깨졌네요. 그게. 균형이 안 맞. 그거는 이렇게 그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래. 도덕이 아예 없는 거죠. 그렇게 접근할 문제 아니야. 나 그게 궁금해. 저는 호사가들이 접근한 문제. 최우 씨가 전문 분야니까 최우 씨가 말씀하시고 저는 호사가들. 저는 특히 이제 강단에 서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걸 이제 우리는 비겁한 정치, 자기만 하는 정치 그렇죠.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데 시간이 좀 시간 없어요. 시간 없죠. 잠깐만 이제 얘기하면 직업으로서 정치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잖아요. 직업으로서의 정치에 대한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막스 베버. 막스 베버가 책 썼어요. 막스 베버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이름은 들어봤어요. 예전에는 이 막스 베버라는 책이 막스가 들어갔다고 막스인 줄 알고. 에이, 그건 바보지. 한도 적이 있었어요 국가에서. 아유, 바보. 금서모항에 들어간 적 있었어요. 그건 아니야. 그건 바보야. 근데 그때 칼 막스는 성이고요. 여기는 막스 베버, 막스는 이름이에요. 베버가 성이고. 네. 묻는 것만 답하세요. 아니 그 정도도 내가 모를까봐 그걸 설명해요. 막스 베버. 근데 서양 사람들은 특징이 답답하시네. 성을 말해야 그 사람의 다른 사람하고 구별이 더 잘 되거든요. 이름보다 성의 종류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베버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우리 같으면 제가 박구영인데 박하면 이해 되겠어요? 그래 안 되지. 그러니까 막스 베버다. 그래서 풀네임을 말하는 게 좋다. 막스 베버. 근데 막스 베버라는 사람을 조금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사회학을 연 사람이거든요. 사회학. 사회학의 아버지. 아버지. 이건 한국 사람들이 그 아버지 엄마를 좋아하는데 그거 아니고. 그건 아니고. 아버지는 많아요. 많아. 그걸 이제 좀 약간 대중화 시켰어요? 그러니까 사회학을 아까 말한 대로 철학에서 독립된 영역을 만든 거잖아요. 사회라고 하는 것이 독립된 영역을 만든 거고 독립된 영역에 대한 독립된 연구 방법론을 만들어서 사회학이라는 것이 대학에 생겨난 거죠. 그게 막스 베버예요? 막스 베버만 그런 게 아니고 에밀 듀르갱, 오스키 꽁트 이런 사람들 있죠. 유명한 사람들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한 시대에 사회학의 문을 연 사람. 문을 연 사람. 이 사람들이 사회학을 열었으니까 사회가 뭐냐? 사회학 연구 대상이 뭐냐 이렇게 말해야 되겠잖아요. 그걸 다 하려고 하면 너무 길 것 같아요. 힘들어 그거는. 오늘 어려울 것 같고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직업으로서 정치란 책. 그러면 직업으로서 정치란 책의 원래 우리말에 직업으로서 정치라고 번역했다가 나중엔 소명으로서 정치라고 번역한 사람이 있어요. 와, 그건 좀 너무 거룩하게 갔는데. 그 월 제목이 폴리틱 알스 베루프. 그건 직업으로서의 정치지. 그거는. 근데 베루프가 뭔 말인지 모르죠. 독일이니까 잡이 아니고 영어로 번역하면 vocation이에요. vocation. 어려운가? 콜링. 콜링? 콜링 뭐야? 콜링 뭐야? 콜링? 전화? 자, 우리 종교에는 그게 없는데 서양 종교, 서양의 3대 종교죠. 말하자면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그다음에 유대교. 이 3대 종교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신이 누구를 불러요, 항상.
신께서 불러. 신이 불러. 아브라함아 이리 오거라. 모세야 이리 오거라. 바울아 사울아 이리 오거라. 하죠. 불러서 뭘 주죠? 임무를 주죠. 임무. 네. 부름이 중요해요. 항상. 부르고 훌륭한 신자는 뭐 해야 돼? 부름에 응답하는 거예요. 응답해. 그래서 이 3대 기독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가장 중요한 컨셉은 부름과 응답이에요. 그 부름이 콜링. 보케이션하고 그러니까 그 신이 불러서. 그런데 예전에는 사제라든가 선지자라든가 이런 사람들만 불렀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부름을 받은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그런데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그걸 바꾼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그러긴 한데 하여튼 바꿨어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이제 신의 부름에 응답한 직업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직업이란 말의 뿌리가 콜링이 된 거예요. 그럼 소명이야. 소명이죠. 그러면 소명이야. 그렇죠. 그렇게까지 가면 가면 소명이야. 그러면 정치를 잡으로 할 것이냐 소명을 받을 것이냐 소명이네. 무엇이 좋냐 하는 거예요. 소명. 그러면 막스 베버는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소명을 하라고 했겠죠. 소명이야. 소명을 했겠죠. 그런데 정말 소명이 좋은 건가? 내가 정치를 하는데 신의 부름을 받고 해야 되나? 누구의 부름을 받아야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부름을 받아야 되죠? 동료 시민. 그런 말은 없어요. 아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국민의 부름. 철학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개념에 가장 유명했던 철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시대를 사상과 개념으로 포착하는 거거든요. 잠깐만 그거 좀 멋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뭐라고요? 철학은 시대를 사상과 개념으로 포착하는 거예요. 사상과 개념으로 포착하는 거예요. 이거 말 좋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철학자들은 말 좋네. 개념과 현실을 동일선상에 놓고 봐요. 항상. 개념과 현실을. 항상 그게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설명을 하면 길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 왜곡되면 말도 왜곡되듯이 말이 왜곡되면 세상도 왜곡돼요.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전두환 씨가 저는 전두환 씨라고 말할게요. 전두환 씨가 돌아가신 분한테는 호기롭네. 정확히 짚었어요. 전두환 씨가 강단에 서야 되시니까. 저는 전두환 씨는 사실 살인자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전두환 살인자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그랬어요. 정의사회를 구현한다고 정의사회 구현. 그 정의란 말이 심각하게 왜곡됐고 그 왜곡된 만큼 세상도 왜곡되거든요. 그렇지. 사실은 그 당시 정의사회 구현이란 그 말과 정책이 왜곡신 것보다 그 개념에 의해서 그 이후로 한반도 역사가 정의가 끝없이 왜곡되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왜곡시킨다는 건 굉장히 큰 것일 거예요. 개념은 진짜 큰 힘이네. 큰 힘이. 동료심이 이런 말들은 없는 말이 세상에. 힘이 무슨 말인지 알까요, 그분이? 힘이란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까 사회란 말 있잖아요. 사회. 이거 잠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사회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재산권과 참정권이 있는 독립된 개인들이 의견과 의지를 모아서 형성한 거예요. 어렵죠? 말 되네. 그러면 재산권을 갖는 사람을 영어로는 person이라고 해요. person. 말이 뿔로 가면 인격이란 말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아니야. 재산권을 갖는 갖는 게 person이에요. person이라고 해. 참정권을 갖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참정권을 갖는 사람 유권자. 그걸 시민이라고 그래요. 시민. 참정권이 시민이야. 참정권이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시민이란 뭐냐면 공동체의 방향과 길을 함께 모여서 의사를 형성하고 전달하는 주권자의 이름이 시민이에요. 그게 시민이에요? 그게 자유란 말이에요. 자유인이란 말과 시민이란 말 같은 말이에요. 자유인과 시민이 같대. 그 시민하고 국민은 다른 뜻이에요? 다른 말이죠. 그런 거예요.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 국가를 만든 사람이고 국가를 형성한 국가의 사람이고. 구성원이 국민이고 그렇죠. 참정권을 가진 사람이 시민이고 참정권을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사람. 의사결정하는 사람이 시민이야. 시민이죠. 뿌리로 가보면 그러면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인데 어떤 자유냐? 주권을 행사하는 자유인 거예요. 주권을 행사하는 자유. 주권의 인권이 자유. 아니에요. 주권. 인권이 아니고. 근데 사실은 대통령께서 이 주권 중심의 자유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셨거든요. 대통령께서 자유의 적이라고 한 사람들이 대부분 주권 중심의 자유를 이해한 사람들이에요.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뭔가 참여해서 시민단체. 그렇죠. 그건 주권자거든요. 그 주권자 시민 단체 시민 그렇잖아요. 시민단체 말 근데 되네. 당 대표가 그런 대통령의 말을 어기는 이상한 발언을 쓰면서 되겠어요? 동료 시민. 동료 시민이라는 거는 뭐 뿌리도 없고 출처도 없는. 그렇죠. 대통령이 하지 말라는 말을 한 거죠. 시민은 참정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주권자.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말을. 시대 정신이란 말도 많이 쓰시던데. 시대 정신. 시대 정신이란 말을 처음 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시대 정신을 처음 쓴 사람이 또 있어요. 시대 정신. 자, 고대 사회에서는 한 가지만 질문해 볼게요. 내가 어떤 시대에 태어났냐가 중요할까요? 어떤 장소에 태어났냐가 중요할까요? 아, 둘 다 중요한 것 같은데. 옛날 사람들한테는 어떤 시대에 태어났냐는 안 중요해요. 왜? 어느 시대나 똑같기 때문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어느 시대란 건 자체가 질문이 없어요. 어느 장소에 태어났냐가 중요하죠. 어느 집에 태어났냐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통주의 사는 장소 중심의 체계예요. 장소가 독립변수고 시간이 정속변수예요. 아, 그러네. 그럼 현대 과학으로 넘어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아, 워낙 빨리 변하니까. 그렇죠. 시간이 변하니까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어느 집에 태어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어느 시대에 태어나가 중요해요. 야, 그러네. 그걸 최초로 포착한 철학자가 이거 헤겔이에요. 헤겔이 이거 포착해냈어요? 그렇죠. 와, 그래서 헤겔 이걸 포착해냈어. 헤겔의 플레이는 뭐냐? 게오르그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이 처음으로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철학적으로 고민한 사람이에요. 와. 그리고 그 시대마다 이제 그 시대를 움직이는 정신이 있다 해서 그 사람이 만든 말이에요. 그 시대 정신이야. 그래서 자이트가이스트라고 그래요. 헤겔은 언제 사람인데요? 1770년에 태어났어요. 1770년 태어나서 그때부터 좀 세상이 많이 빠르게 움직였나 보군요. 그 이전에 좀 변하기 시작했죠. 헤겔. 변하기 시작했는데 헤겔 이전에는 누구도 포착 못했어. 한 사람도 시대를 사상의 이름으로 포착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야, 헤겔 보통 얘기 아니네, 헤겔. 눈치 빠르네. 네, 눈치가 빨라야 돼. 야, 대단하네. 그래서 그가 시대 정신이란 말을 했고 그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한 시대의 그냥 누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지. 그래서 정반합 아니야, 정반합. 그까지 아니고요. 나중에. 그만 끼어들어. 자, 그래서 이 말에 헤겔. 어서리티를 인정해서 미국에서도 시대 정신이란 말은 자이트가이스트라고 써요. 독일 말로 그대로 써줘요. 그냥. 이해했나요? 자이트가이스트. 독일 말을 굳이 왜 끼어드는 아니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만큼 이 말의 출처를 인정한다. 출처를 인정한다. 고유 명사 그런. 그런데 오늘날 현대 사회는 어떤 사회냐?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 인터레그넘. 인터레그넘이 뭐예요? 고려가 멸망했는데 아직 새로운 왕조 조선이 들어서기 전 사이. 최고 통치의 부재 기간. 다시 말하면 시대의 정신이 사라졌는데 새로운 시대 정신이 나타나지 않은 시대. 그래서 오늘날은 모든 사회 과학자들이라든가 철학자들이 새로운 시대 정신이 아직 출현하지 않은 사회예요. 대혼란 사회죠. 그래서 인터레그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지금이?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시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시대 정신이라 할 수 있으면 모든 가치가 다 인정되는 다원주의. 그래요? 그럼 지금 예를 들어 다원주의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 이 전에 시대 정신은 뭐였어요? 자, 1970년대부터 가장 강력하게 등장한 이념이 있죠. 신자유주의예요.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가 그러니까 공황이 끝나고 나서 대공황이 끝나고 나서 이 1970년대까지 가장 강력하게 지배한 것은 케인즈의 사회적 경제주의, 사회적 경제죠. 사회적 국가, 사회적 경제. 그러니까 사회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프레임이 됐던 거예요. 사회적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우리 사회란 말 잘 이해 못하니까 조금 설명하기 어렵긴 한데 지금 그래요. 자, 그런데 즉 공동으로 아까 말씀드린 공동으로 뭔가를 형성하고 책임지고 하는 그런 시대가 한참 동안 흘렀어요. 그러니까 사회 복지가 중심이 된 사회죠.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사회 복지 체계. 그런데 그게 1970년대 레이건, 마가렛 대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신자유주의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2008년까지. 2008년까지. 네, 2008년. 리먼 브라더스가 그렇죠. 한 회의를 끄는 그렇죠. 거예요? 야, 신자유주의는 우리 안 된다. 2008년 이후에 세계 어떤 지도자도 신자유주의를 통치 이념으로 내세운 사람이 없어요. 야, 재밌네. 그 엄청난 분기점이 있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시대 정신 자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신자유주의적인 색채를 띠는 사람 있겠잖아요. 있을 수 있지. 근데 말로 신자유주의라고 안 해요. 그래서 이걸 좀비 자유주의라고 그래요. 좀비 자유주의. 죽었는데 돌아다니는. 산 것처럼. 그게 좀비 자유주의라고 그래요. 신자유주의는 2008년에 딱 죽었어요. 우리가 그건 확인을 한 거구나. 그렇죠, 확인한 거죠. 그래서 신자유주의 성향을 갖는 사람들을 좀비 자유주의라고 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많죠. 이제 알겠네. 좀비 자유주의들이 많죠. 요거 좀 재밌네. 시대를 우리가 이게 음미하니까 이제 뭔가 좀 좋아지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직업으로서 그만해. 그만할까? 그만해요. 충분했어요? 그만해요. 뭐 언제까지 할 거예요? 야, 시대를 포착해내라. 재밌네. 재밌다. 재밌네. 그치? 시대를 뭘로 포착한다고요?
시대를 예. 이때 보지 말고 개념으로. 그렇지. 또 하나 더. 사상으로. 사상으로 포착해내. 해겔. 해겔. 2008년까지가 신자유주의가 시대 정신이었어. 네, 더 이상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지금은 시대 정신이 없는 사회. 신자유주의를 내세운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없어. 이미 시대 정신이 그런 아니야.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을 좀비자유주의. 자유자유 하는 사람들은 좀비주의야. 근데 좀비자유주의를 하면 약간 좀 말하기가 좀 폭력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그냥 뭐 올드 패션 정도 좋아하잖아요. 아니 근데 올드 패션 정도로 가죠. 그러죠. 예. 인정할게요. 왜냐면 누군가 앞에서 강단에도 가야 되고 강단도 가고 하셔야 되는데 올드 패션 정도로. 그렇죠. 야 재밌네. 이게 삶의 즐거움이라고 합니까? 철학적으로? 삶의 즐거움은 이런 건 아니고요. 아니야? 더 진지한 게 있어요. 그래요? 예, 사람 미치게 하는 게 있지. 와 살면서 삶의 즐거움을 또 한번 이렇게 느껴보네. 네. 재밌지 않아?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다음 게 좀 기대가 되고. 1970년부터 2008년까지 시대 정신은 지금 없다. 아니 좀비. 야, 이 진짜 무식하네. 신자유주의인데 지금은 자유주의.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좀비인데 좀비가 어감이 좀 그러니까 지금은 올드 패션으로 가자. 지금은 이제 그나마 다원주의다. 그나마 하나 그러니까 다원주의는 제일 중요해. 가치가 아니고 팩트라고 해야 돼. 지금은. 뭐라고요? 팩트. 사실로서 받아. 뭐가? 다원주의를. 네,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난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사람들은 다원주의를 가치라고 본단 말이에요. 가치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여러 가치가 다 존재하는 거. 다원주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원주의 여러 가치 존재하는데 그 다원주의를 가치로 보면 다원주의를 포기할 수 있는 것도 가치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다원주의자인데 나는 다원주의가 싫어. 그러니까 난 다원주의 반대할래. 그것도 인정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가치니까. 그것은 다원주의를 우리 학문적 용어로는 가치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강력한 팩트다. 사실의 영역이다. 이건 현대 사회에서는 누가 취하고 안 취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원주의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사실로서 인정되고 있는 것이 다원주의다. 그거는 좀 말이 어려운 거구나. 아니 폭력적이야.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인권을 반대하는 사람 인권도 존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인권을 어떻게 인권을 반대하는 사람, 인권 침해를 심각하게 한 사람들 인권도 보호해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순이네. 네, 모순이죠.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은 제발 좀 누구를 가르치지 좀 마십시오. 네. 하면서 본인은 가르치고 있잖아. 그렇지. 그 수행적 모순이라고 하죠. 수행적 모순이잖아. 내가 안단 말이야. 어려운 말인데. 수행적 모순. 내가 알죠 이거는. 이런 모순에 빠진다는 거야. 다원주의가. 맞죠? 제가 잘 지적했죠? 맞죠? 정확해요. 수행적 모순.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제가 아까 이 생각하다가 아까 질문에 잘못 대답했는데 수행적 모순. 이제 그 다른 개념이 나올 뭐가 후보군들이 있어요? 아니면 아직도 몰라요? 모르죠. 그건 알 수가 없어. 그건 알 수가 없어. 그것은 특정인이 이것이 시대 정신입니다. 어떤 정치인이 나와서 이게 시대 정신입니다 하는 게 아니고요. 후행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서 그것을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역이 돼서야 날개짓을 시작한다. 이 말이 그런 뜻입니다.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역이 되어야만 날개짓을 시작한다. 다 지나간 다음에 아는 거예요. 그렇지, 후행적으로 아는 거다. 지난 다음에 아는 거야. 문학적인 표현 안 좋아하시고요. 근데 그걸 미리 포착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천재네.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건 이제 천재. 알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어렵게 냈습니다만 그래도 대충 얼추 우리가 알아듣고 재밌어요. 즐거움도 있었던 것 같아. 유익했습니다. 진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무식한 애들은 제 중도에 다 탈락했습니다. 무식한 애들은 다 빠져나갔어. 네. 자,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고 오늘은 그냥 몸풀기, 인사, 상견례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구영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